하는 게 이쾌대 그림에 나와요. 이게 이쾌대 자화상인데요. 중학생 때. 요게 동아일보 지금도 있는 그 건물, 동아일보 건물에 제3회 전조선 남녀 학생 뭡니까? 작품 전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초등학생 포함해서 미술 공모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참 소중한 거거든요. 무슨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 개돼지로 두부모 자르듯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속에서요. 이런 특별한 활동, 예체능 활동 주로 꼭 그게 아니라도 뭐 수학 경시대라든가 좌우지간 학교를 빠져가지고요. 수업을 빠져서 딴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들한테 꼭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결석을 하게 만들어서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손자한테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데리고 다니시고 학교 종종 쉬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잘 되는.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 날 거의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걸 왜 하나 싶어가지고요. 졸업할 때 이준섭이 학교에 불을 지릅니다. 큰 불이 났어요. 과학실을 다 태우고 밤에 몰래 태워버렸어요. 일본의 그 보험료를 타가지고 낡은 과학실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졸업 앨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진첩. 그거에 이제 컷 같은 걸 그렇게 됐을 때 일본에서 날아온 불덩어리가 한반도를 태우는 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년에 통과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해 앨범이 취소됩니다. 그렇지만 임용년 선생이나 그 학교 선생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지. 다른 학교 같으면 그건 소년 귀화송박 그런 데 잡혀가요. 권진규라는 종합과 22년생 종합과 춘천중학교 친구는 이광수 책 읽다가 잡혀갔대요. 물론 여운형을 도와주는 춘천의 의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조지려고 아들을 이제 험하게 했는데 인천에 잡혀가서 2년 살았는데요. 죽는 아이들을 늘 아침에 죽어서 아이들이 시체가 나가고 자신도 어느 날 한겨울에 야외 수조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나와서 며칠 만에 깼다고. 이란 선생님인데 독립유공자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얘기. 이런 식의 만화를 말하자면 그린 거죠. 컷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조선 사람은 쫓겨나서 저 북조선이나 만주로 간다는 거고, 고리대금업자가 일본에서 온 고리대금업자가 우리 한반도를 일으켜지는 악마의 이 손, 이 손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미국서 뺨 맞은 분풀이를 조선에다 하는가. 이게 미국서 저기 뭐 금융 같은 걸 쬐니까 고리대금업자 지금 러시안 캐시가 들어와서 판치고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것을 그렸는데요. 일본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모전에 출품한 건데요. 이런 게 지유테라고 자유미술가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최고 교육 잘 받고 부잣집 아들 전체 9명 회원이 전부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럭셔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굉장히 선량한 좋은 호인들. 아니 말로 우리나라 치면 KS 그 중에도 아주 알짜배기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화가가 9명인데 평론가가 5명이가 회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해줘요. 그런 단체에 공모전에 냈는데 각광을 받아요.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계속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이까지 가지고 그러냐 싶은데, 이 당시 일본은 그 평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이 그래요. 일본은 서양을 맹목적으로 쫓아서 겨우 어떤 미래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중섭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막 신화적인 거, 신비한 거, 자기 조선적인 거 이런 걸 드러내는데 이 사람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뛰어나다 이런 평을 써요. 일본이 제가 그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일본이 그 당시 한 짓이 거의 이렇게 서양 따라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면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을 본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름난 유명한 그런 평론가들이 이중섭을 격찬을 합니다. 제가 그걸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이건 명백히 피카소를 뺏긴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 망월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하면요 달맞이예요. 근데 이 표기가 틀렸나요? 맞지 맞나요? 네. 맞죠? 네. 달맞이예요. 달보기. 이 달보라는 거예요. 야 일어나서 달 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달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이 여자가 자잖아요. 이렇게 네발 짐승 앉아있는 동물 옆에 자고 있으니까 이 새들이 막 지랄을 해요. 야 일어나라고. 그러죠? 입을 막 벌리고 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달을 보러 가야지. 달이 떴는데 뭐하고 자빠서 자냐 이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그림에서 이중섭만이 이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그 얘기. 야 달 쳐다봐. 달 봐야 돼. 자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달을 봐야 돼. 달이 우리 민족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계속하면 이 사람 3번을 그렇게 해요. 이건 피카소 많이 닮았다는 얘기고요. 이 손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딱 이렇게 고개를 꼬나 이렇게 들고 막 쳐다보는 거잖아요. 소가 콧구멍 거 막 신경질이 엄청 나가지고 막 부풀었어요. 눈도 막 내한테 오기만 하면 죽여버려. 이 표정이에요. 이건 방금 아까 소는 루어 같은 사람 화풍을 닮으면서 좀 평화로운 소지만 같은 시기에도 이 사람이 어떤 소는 평화롭고 어떤 소는 이렇게 화난 걸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화났잖아요. 까불면 죽여버린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 죽여버린다. 이거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저항하고 이게 막 잘못 건드리면 또라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줘요. 까불지 마라 이거죠. 이런 차원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41년도에는 유명해진 다음에 이쾌대와 더불어서 조선 신미술가 협회를 창립해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전시할 때 망명록이니까 조선자를 안 쓰고 빼버려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이름은 조선 신미술가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출품한 이중섭 그림인데 흑백의 엽서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밖에 볼 수가 없고, 요 사진에는 이중섭이 없지만 흥미로운 거예요. 조선 신미술가협회 제1회부터 도쿄에서 열었다가 그걸 고스란히 서울로 가져와서 하고 또 외전 끝날 때까지 한 4번인가 5번 했는데요. 제3회전 때 이게 2쾌대예요. 이게 이쾌대의 형 이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운성이에요. 도리님 덕분에 대학을 2군데 나온 사람. 홍대 학장이 됐어요. 홍대 미대. 근데요 이분이 이 조선신미술가협회 우두머리가 이제 이쾌대인데 아마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에게 이쾌대가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배운성 군 입회권은 이중섭이 결정하니까 그거 따르면 된다. 네? 그런 편지가 있어요. 이 인자가 이중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스먹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분인가는 그 저기 전북 부안 태생의 진환이라는 분인데 홍대 교수라다가 6.25 때 유탄을 맞아서 죽어요. 아마 이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군복을 입었죠. 예? 일본군 군복을 모자도 입었죠. 이분은 종군 화가였어요. 일본 장군의 양자였습니다. 아마 금열이나 이런 걸 쉽게 하려고 이분을 띄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8.15 이후에 행렬병자로 죽어요. 개성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저는 이분의 친구를 만났던데 이분이 결국 불행하게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거의 나중에 거의 돌팔매질을 당해요. 외전 때는 종군 화가로서 아버지가 양부가 일본인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대요. 이 사람을 몇몇 이용했어요. 근데 한편 이 사람의 그림은요 굉장히 조선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식으로 이름 고치라니까 맹렬 침입하다 자살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 이름 봐. 그 일본식 이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니까 엄청난 침입한 주제에 자살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면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만 또 문화적으로 지극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덕수궁에 이분의 그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연꽃밭을 그린 거예요. 이중섭처럼 인물을 그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리식 정서가 나타나는 소재고 그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래서 박정희 신도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욕은 안 합니다. 이 여성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 거는 제가 쓴 책을 좀 보시면 좀 나오기도 하고 요즘 이 여성이라는 분은 좀 많이 얘기되고 있죠. 여성은 별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하고 연관이 있죠. 산처럼 약수, 김약수가 이름이 뭐죠? 김두전 이 세 사람이 중앙고고에서 만나가지고 도원결의를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 모자 쓰고 희한한 사람이죠. 배운성 이 사람이 길진서 길선주 목사 아들입니다. 길선주 목사 아시죠? 평양 장례현 교회에서 대부흥회를 열어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분이 특히 머리가 희한해요. 형이 1917년 신민의 사건 때 일본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매었대요. 천정에. 그래서 머리카락과 두피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그게 뼈가 드러나는 일을 당했대. 형이.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 큰아들이.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는 꽤 깎았는데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무르하게 사이먼은 가펑클처럼 하더라. 이분이 굉장히 이름난 분이잖아요. 8.15 이후에 이중섭이 공개석상에서 이분을 한 번쯤 날렸다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하면서 나서지 말라면서 대선배를 한 번 날렸다. 그래서 이중섭 군 말이 맞다면서 그걸 관대하게 또 하셨다고. 이분이 이 후배 멤버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요. 저는 전공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데 보통 미술 얘기다 하면서 좀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죠. 이분도 그 이중섭과 함께 오산 학교를 다녔는데 1929년에 그 광주 학생의회가 나잖아요.
그게 이듬해 전국으로 항의 데모가 벌어지는데 오산학교 다니면서 이 문학수라는 사람이 항의 데모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5군데 학교를 쫓겨다녀요. 그래서 오산에서 퇴학이 됐는데 이분이 또 평양에 잘 나가는 변호사의 서자예요. 그런데 서자인데도 오산학교 그 평안북도 정주 평양에서 약간 많이 위죠. 거기에다가 농장을 아버지가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거기 말을 2마리 키웠대요.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돌보는 아저씨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이중섭하고요, 아까 말한 초등학교 동기 김병기하고 문학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거기서 말 타고 놀았대요. 에? 김병기 선생님 말씀은 학교는 달라도 자기는 평양에 다니고 문학수는 쫓겨서 결국 평양에서 학교 다니고 이중섭은 바로 그 농장 근처에 학교를 다니니까 어쨌든 주말이 되면 자주 가서 말 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외전 때 그러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노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 최고 부잣집 아들들 외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 이런 게 좀 개돼지 수준하고 다른 거죠. 요게 진화의 그림이고 요게 최재덕 그림입니다. 진화는 전북 부안 부잣집 아들이고 최재덕은 산청 한만 산청인가의 대지주 아들이에요. 이분 결국 월북이에요. 진화는 홍대 교수하다가 6.25 때 유탄을 맞고 죽었고요. 최재덕은 월북하는데요. 김병기 선생이 평양에서 월남에 하니까 막 뭐라 하더래요. 남한은 미국 식민지인데 여기로 왜 왔냐고. 평양에서 조국 통일 사업이나 하지 왜 왔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병기 선생한테. 그러니까 민주기지론에 의한 그 당시 뭐 어쨌든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해가지고 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눈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월북했어요. 굉장히 꾸지람 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다르고. 원래 이 여성은 원래 이건명이에요. 이름이. 이분이 굉장히 그 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월북에서는 나중에 미술사를 썼어요. 이 2권의 책이 영인대에서 팔고 있습니다. 교보 같은 데 가면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복식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약소민족 해방론, 간디 같은 사람을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술이 3권에 다 이 당시 판금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화를 그렸고요. 근데 영훈영은 완전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영훈영 사후에 근로인민당의 대변인을 하고 8.15 이후부터 그 남북 분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맨날 라디오에 나와서 정견 발표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외전 때부터 8.15 이후 분단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는요 너무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파들도 존경했대요. 이분을. 좌우를 넘어서 굉장히 존경. 영훈영처럼. 그리고 실제로 영훈영처럼 경상북도 지역의 스포츠 운동사 이런데 아주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들어가서 이분 쳐보면요 아마 3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성은 고유수라고 친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 그리고 이 2분의 미술사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사람이 이중섭이에요. 이중섭은 아마 화가 중에 미술사 흐름, 우리나라 미술사의 특징 이런 거에 가장 밝은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외전 때 다시 이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엽서, 일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뿅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반일파잖아요. 일본 여자한테 뿅 간 걸로 너무너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몸이 뜨끈뜨끈했대요. 2달 동안 거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염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간염은 이 사람이 옛날부터 밤을 새는 사람, 이중섭이. 결국 그래서 간으로 죽어요. 간 환자로. 네? 그리고 막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일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자를 보고는 예쁘지도 않은 여자인데 뿅 갔다는 거예요. 둘이 다. 그 수도가에서 그 물감 씹다가. 그래서 이종 사촌, 동갑내기 이종 사촌한테 사람이 완전 스포츠맨이에요. 비실비실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일본 여자인데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는다면서 아들 끙끙끙끙 앓더래요. 막 그 열이 펄펄 하고요. 그러니 한 2달 후에 이 여자 사귀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정이 고은이 쓴 책에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 그대로예요. 아주 고스란히 말한 거니까 맞아요. 고은이라는 분이 전체상은 이중섭을 또라이로 표현했는데요. 디테일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또 이 여성에도요, 사귀던 남자가 전쟁터에 나갔어. 끌려 나갔어. 1940년 아마 여름이나 이쯤 사귀던 남자가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죽어요. 어? 중국 전선인가 동남아시아 가지고 나가자마자 뒤져.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젊은 아가씨가. 그죠? 그런데 이중섭하고는 보고 눈이 맞은 거예요. 조금 징그러우시네요. 그래가지고 둘 다 완전히 호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죽었으니까 좀 힘들죠. 이중섭은 그걸 2달 앓고 나서 극복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건데요. 이 그림이 첫 그림이에요. 이게 여자고요. 죽은 남자예요. 죽은 남자의 홀령이 자꾸 끄는 걸로 표현해요. 그리고 본인은요, 이게 본인이거든요. 본인은 시큰둥한 척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근데 방금 드린 거는 사실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이중섭 아는구나. 예? 그걸 그린 거예요. 이게 그냥 괴물이 아니에요. 괜히 그린 게 아니에요. 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어떻게 되는 건 이유가 다 있어요. 다 나름의 트라우마나 자기 지향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 한 획도 글로 치면 한 필치도요 헛나오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발행 이런 걸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너무너무 반영해요. 성격 이런 거 그냥 숨김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림 뚝딱 그렸겠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20장은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잘 못 그리니까 관제 옆에다가 먹지를 대고 그렸어요. 이게 먹지를 대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건데요. 그냥 뭐 볼펜 같잖아요. 그 당시 볼펜은 막 방금 발명돼서 체코 사람이 발명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으로 실용화가 되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실용화돼서 오늘날 우리 쓰는 볼펜이라고 씁니다. 이게 비슷한데 이 당시에는 볼펜이 없었거든요. 먹지예요. 먹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눌러져 있어요. 이게 원래 그림을 보면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먹지니까 어릴 때 써보셨죠? 약간 밀려요. 그래서 선을 미워요. 네? 선은 좀 느끼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이 못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한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중섭 특징이거든요. 이중섭은 그냥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면을 아주 재미나게 신화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사람.
이런 것도 닮았죠.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고려 청자나 그런데 나오는 소재 그대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한테 고등학교 때 선생한테 배운 거 이런 게 고스란히 나오죠. 특히 임종련이 오산에 부임했을 때요. 부인이 빨리도 아기를 낳았을 때다마는 아기 그 가재부가 제대로 없으니까 남편이 수집한 고려 청자에다가 아기 밥을 담아서 막 주는데 퇴근해가지고는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못 만드는데 이 소중한 거를 애새끼 밥 주냐고 하면서 거의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부인의 정언입니다. 그만큼 과거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식견이나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센 사람이 임종련이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이중섭은 부잣집 아들이기도 하고 또 형이 골동품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해 왕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건 명백히 서양화가 아니라 우리 그림을 그대로 개성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이런 청자의 요 부분에 똑같은 거거든요. 접시에 나오는 이런 테마 여기도 이거 똑같은 겁니다. 기본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헤매잖아요. 속옷을 잊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겠죠. 이 남자가 나무와 하나가 돼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일로 오라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네? 4월달에 몇 달 지난 아까 그림 그 사이에 그림이 없어요. 출품한다고 바빴어요. 몇 달간 그러다가 계속 방황하고 하니까 4월 2일날 딱 야 방황하지 말고 내가 만든 이 문으로 와라. 여자 일방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런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쁜 사랑스러운 화면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이거 걸작이라고 걸작.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아르누보 스타일로 이렇게 잘한 거 없을 거예요. 뭐든지 잘하면 최고예요. 요것도 약간 아르누보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안한 일 있고 이것도 그거잖아요. 자기들 얘기잖아. 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 떨지 마라 이거잖아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호하고 하겠다.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너무 섹슈얼해서 이건 거의 발정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건방진 그림입니다. 자신을 예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요. 여자를 빨가벗겨서 그리고 6월 3일 날은 데이트를 했대요. 구두가 딱 깨져가지고 발을 다쳤대요. 그랬더니 이중섭이 열심히 약국에 가지고 빨간 약 사가지고 자기 손 묻혀가면서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이걸 그렸어요. 엄청나게 잘난 척 했잖아요. 콧구멍 보세요. 콧구멍. 눈, 입 잘난 척 하면서 자신을 전부 직선으로 표현했고 네? 직선으로 요새 식으로 야 오빠가 다 치료해줄 테니까 안심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요. 그 다음날 우체통에 다 넣었거든요. 요거만 우체국에 가서 속달 찍었어요. 몇백년 내고 네? 속달. 그러니까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6월 3일 날 이게. 그러고 나서는 또 다음 날요. 분명히 다음 날 거예요. 나 발 다 나왔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부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하나는. 네? 그래가 아마 그날 다치면서 헌신적으로 한 것 때문에 아마 그 다음날 둘이 여관 간 것 같아요. 6월 4일 날 이 선을 넘었어요. 이 선. 거의 성인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6월 4일쯤에는요 완전히 금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러고도 약간 갈등이 있는지 어떤 남자가
이 여자의 물고기를 훔쳐가잖아요. 근데도 뭐 분위기가 적대적이거나 불안하지는 않아요. 요게 부인 얼굴이에요. 한 15년 전에 일본 가서 뵀는데 늙은 할머니도 애교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TV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못 그린 것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못 그려요. 신경 써야 돼요. 늘 머리를 굴려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림 그릴 때나 뭘 할 때나. 그냥 멍하니 하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멍청한 그림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건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릴 리가 없다 했는데 이 뒷면이나 이런 거 보면 절대로 가짜가 아니거든요. 무신경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이렇게 그래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화가들은 무신경한 것 같아요. 전 대부분의 화가들이 현재 60점 낙제 점수라고 생각해요.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도요 거의 낙제예요. 제대로 된 나라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하면 80점을 받아요. 그런데 특별하려면 90점 이상 100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100점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생각에 일본에는 80점은 되는데 90점짜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유를 하자면. 근데 제가 하는 그 비유는 좀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 졸업하면 60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다, 홍대 나온다 하는 거는 계급장이 높은 계급장을 따서 지가 먹고 사는 거는 편하지만 예술적인 능력은 다 별로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60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미술대학 교육, 초중고등학교 미술교육 전부 실패한 것 같아요. 6점에 가까운 한 3분 정도 말씀하면 어떤 분들? 우리나라의 박수근, 이중섭, 권진규 조각가, 이쾌대, 박생광, 오윤 이런 분들은 저는 거의 100점짜리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에서요 그만한 점수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중국에도 별로 없고요. 중국도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있거나 서구 일본 못지않게 서양에서 맞은 거로 약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지 직접 안 맞아서 그런지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가 중에는 몇 백지짜리가 저는 그 김종학이라는 분이요 그 아주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여자 조상들이 만든 자수품에 감동해가지고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구제를 받아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단순화 시켰습니다만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잘난 사람 잘난 게 뭔지를 알고 자신을 확 던져서 그걸 소화시키는데 막 던져야 돼. 근데 이제 애매하거든요. 사람들은 절충하잖아요. 어중간하게 뭐 확신이 안 가. 그리고 젊었을 때 남모방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교육받아요. 무조건 독창적이어야 돼요. 세상에 처음부터 독창적인 건 없거든요. 절대로 누가 거인인지를 알고 그 어깨 위에 올라타야지 돼. 그러고 나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께 나오는데 우리 그 풍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특히 남의 그림을 뺏기는 일을 안 해요. 현재. 그건 절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의 그림을 뺏긴다는 건 좋은 걸 뺏기는 거지 나쁜 걸 왜 뺏기겠습니까? 좋은 걸 뺏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고 그 위에 쌓아가는 건데 그 교육이 전무해요. 그래서 현재 대학미술교육도요 제대로 되는 교육의 ABC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걸 일본 특히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옵니다. 중국은 대학 교육 5년 내내 엄청나게 뺏기는 단계도 그냥 단순히 뺏기다가 누구 스타일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차츰차츰 처음에 5년 내내 맹목적으로 뺏기기만 하다가요 망했어요. 중국이 교육 실험하다가. 그래서 현재는 바꿔가지고
뺏기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고지 못도록 뺏기다가 좀 더 창조적으로 섞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만들어가요. 각 나라 미술 커리큘럼 보면 우리나라 완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보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거 논문으로는 안 썼지만 너무 한심해요. 이 사람은 스스럼이 없어요. 그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는 이 여자 보고 반해가지고 기둥에다가 막 그 거시기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젊은 아이가 거의 뭐 청소년이 예쁜 여자 보고 그냥 반했다 이거야. 이런 심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아까 그 여자를 가슴 위에 태운 소 보셨죠? 이 거의 같은 식인데요. 그런 표현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겠습니다. 반에는 마치기로 했죠. 강제로 마치겠습니다. 기본을 알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참 그 격이 없는 자연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새가 뭐라 그럴게요? 이 새한테 말풍선을 붙인다면 뭐라 그러겠을 것 같습니까? 이 새가. 야, 똥구 봐라 하니까 얘가 아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그림을 공모전에 냅니다. 이게 망월입니다. 달보기. 이 사람 누워 있잖아요. 달을 쳐다보고 달 커요 이번에. 근데 여전히 새가 야 일어나서 달 봐라고 물새가 지적이고 아이가 하나 등장하고요. 여기는 기대는 게 뭐 손지 여기 정체 모를 이런 거고 아까 네발 짐승은 이쪽으로 와 있어요. 전에 없이 연꽃이 피어 있고요. 더 고향스러워요. 이 부분이. 그죠? 아까는 막연히 좀 서양 배경인 것 같았죠? 첫 번째가. 근데 여기는 훨씬 내 고향스러워요. 내 고향 산천 같잖아요.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되풀이하면서 심화되어 갑니다. 이게 거의 입신지경에 이르는 그림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면요. 전 세계 어느 사람도요. 미술 전문가나 좀 쉽게 믿는 사람은 야 이건 피카소급이다. 뭐 미켈란젤로다. 뭐 다빈치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월드 클래스급이에요. 이 그림. 뭐 작건 말건 이 사람이요. 제가 장담하여 아직까지 외국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유력한 파산한테 삼성 돈을 끌어들여서 이 정도의 사람은 전 세계 투어를 해야 된다. 한국과 주요하게 무역 거래를 맺는 문화국가들한테 박수근, 이중섭, 뭐 박생광, 권지구 이런 사람은 맨날 주요한 곳에서 투어를 하면 한국에 대한 위상이 한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안 해요. 그림 제목이 뭡니까? 그림 제목요? 없었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엽서로 준 거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어쨌든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름을 고치거나 만든 게 많아요. 이런 그림은 그 연꽃이 핀 그 물 연못에 아이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저 난장이로 표현하고 요거 요번에 처음 소개된데 소 사이에 딱 애기가 머스매가 앉아있는 이건 훨씬 큰 사람이고 손은 좀 새끼인지 작게 표현되어 있고 이 같은 여자죠. 이게 이제 외전 그리고 이게 마지막 달보기예요. 근데 남자가 소하고 춤을 추고 있죠. 달이 뜬 하늘을 배경으로 달보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달을 보라고 깨라고 하는 거에서 벌써 이제 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춤을 춰요. 이건 무슨 정신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 번에 걸친 달보기 그리면서 몇 년 사이에
확 변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외적 말기가 되고 제가 세 개를 모았는데 이게 순서가 틀려서 그리고 8.15 위에 그린 그림 이런 그림도 그래요. 이거는 외세가 찝찝거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두 개의 그림만 있어도요, 이중섭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내용의 중요성에서나 종이에 그림, 종이에 연필로 그렸지만 아마도요, 이게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절실한 표현을 하는 화가가 있나 라고 평할 거예요. 이중섭이 도달하는 위치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3살 위인 박수근이 이 무렵에 이중섭을 스승 삼아요. 완전히 정말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고 44년부터 56년까지 늘 이중섭 집에 자주 원산에 가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 집에 자면서 배웠고, 실제로 이중섭의 많은 것을 흡수했어요, 박수근이. 그래서 박수근이 거장이 됐어요. 정말 박수근의 스승이 이중섭이에요. 그건 최근에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그러다가 제가 서열주의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걸 생각 못하다가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게 6.25 직전에 이중섭과 박수근이 원산에서 2인전을 해요. 그 기록이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기록만이지만 확인이 됐어요. 월남에서 그린 첫 그림인데요, 제주도에서. 이때부터 51년부터 56년에 죽잖아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짧은 세월이에요. 지금 이남에 와서 남긴 그림은.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하여튼 대체로 주옥 같은 그림들이죠. 아닌 것도 있지만 이건 대표작이 하나고, 이런 대표작 그림은 제가 현장에 가서, 여기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전시 현장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거 이제 30분 된 거 맞네요. 마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 열강을 해주신 최식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혹시 이건 꼭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불 좀 켜주세요. 불 켜셔도 돼요. 대단한 부인과 편지를 둘이 보내셨는데 왜 부인이 못 만났어? 왜 일본을 못 갔을까요? 부인과 아이가요, 영양 부족 상태로 수용소에 있을 때도 밥을 전부 뺏어갔대요, 옆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워낙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처가집도. 북한에서도 아주 잘 사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오면 적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 그래서 각혈도 하고 하니까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수교가 안 됐잖아요. 65년에야 수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중섭은 외정 때도 요 시찰 인물이지만 이남에 내려와서도 요 시찰 인물이에요. 특히 8.15 직후 2년 후에 북한의 인민군 창설 2주년 기념식이 평양 대운동장에 있었는데 그때 미술감독을 했고 뽑힌 거죠.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북한 당에서도 안 건드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이중섭이 했다면 어쨌든 인민군 위력도 자랑하고 이런 거에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남에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냥 꼬나밭이죠. 그리고 워낙 남한 정부가 그 당시 수세적이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칫하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불안한 속 좁은 상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남민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은 매일 경찰서를 간대요.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어르신들한테? 월남민들
특히 6.25 때 월남한 사람은 잠재적인 간첩으로 봐요. 스파이로 보고 수용소에서도 사람을 넣어가지고 탐문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중섭은 또 존경하는 사람을 나는 이승만을 써야 된다는 그 당시 한색과 안 썼대요. 이 사람 여운형파예요. 그 이쾌대니 이여성 이런 분들 통해서 여운형적인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오장환이거든요. 오장환이 최근에 여운형의 맹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냥 좌경했던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여운형의 사실은 굉장한 그 지지자 내지는 그 맹언으로 최근에 완전히 밝혀졌고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분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이승만한테 할줄 알거든요. 그래도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사가지고 간 그림이 이중섭 박수근거예요. 그 당시 이승만에게 맹종을 했던 사람이 김환기인데 그래서 김환기를 삐쳐요. 자기가 충성했는데 자기 그림을 안 사가고 박수근 이중섭 그림을 사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삐칩니다. 그게 또 엄청난 또 큰 드라마인데 겉으로는 김환기가 이중섭한테 빵일 것 같죠. 완전히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중섭 남욕을 안 하는데 김환기에 대해서는 욕합니다. 지가 뭘 한다고 까보냐고 그렇게 하는 또 숨어있는 일도 있는데요. 그 잠재적인 간첩으로 나쁜 이게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작품 전람회를 하면 검열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그것 발표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54년도 정치권을 잡아라. 공안당국에서 잡아라. 간 걸로 분명히 생각돼요. 그러니까 부상이 대구에서 휴전 후거든요. 대구에서 이승만의 또 독재나 독선이 극악해져요. 54년, 55년도에. 그러니까 부상이 분명히 그건 귀찮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너무 자기도 피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는 친구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정신병에 대해서 아마 부상이라는 놈도 좀 무시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신병에 대해서 뭐 정기 고문하고 이런 걸 당연시했다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정신병의 원인이나 이런 게 다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밝혀져서 정신병 의전도 바뀌었다, 매뉴얼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70년대까지도 그렇게 그래서 막 전기로 막 지시고 막 그래서 사람 망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망가져서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중섭이. 그럼 답변이 됩니까? 네. 제주도에 살았던 시기는 언제죠? 제주도에 월남해가지고 몇 달 수용소에 몇 달 있다가요. 낙동강 전선도 밑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거제도도 보내고 제주도도 보내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요 굉장히 잘 사는 선주집에서 선주 일본 유학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귀한 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고 정말 전혀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서귀포가 또 기독교인들이 일본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집결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아마겟돈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그 행동들을 했대요. 그걸 보고 또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제주도에 어떤 거지 같은 집에 가 있잖아요. 네. 그 집으로 옮겼어요. 예수 흉내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굶주려요. 그냥 그 선주집에서 뭐 잘 사는 집에서 뭐 대접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린 커다란 그림을 그 집에 고맙다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개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놀이 두둑해요. 늘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옆에 사람이 굶주리거나 곤란을 당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러시아 혁명 때 참외 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부조와 내지는 귀족이고 잘 먹고 사는데 어리면 농노들 보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거의 자기 몸에 채찍하고 막 거의 죽고 자살하고 그러죠. 굶주리고 그러잖아요.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류의 오스트리아 갑부 아들이더만요.
너무너무 양심에 끌린다 얘가. 그게 좀 그런 시집의 스타일 사람. 그래서 뭐 소판 돈 잊어버린 아줌마한테 내가 돈 좀 드릴게요. 그래고 또 500만 원. 지금 돈으로 500만 원,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통의 멘탈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태. 천사. 과거의 그림이 대부분 그 많은 그림이신 거 어디 있나요? 주로 삼성에 있습니다. 아, 이중수, 박수근 그림도 삼성에 많이 있어요. 친일파 네. 친일파적 요소가 있다고. 누가? 이중섭이? 이게 그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 예술가들이. 초월했다기보다요. 그 외정 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부잣집 자식이고 이러면 육회대 형제도요. 안 잡혀가요. 대지주 자식들은 독립운동을 해도요. 세게 안 하면 봐줘요. 그래서 다 놀게 합니다. 네?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산 관계로 이회영 형제 이런 사람 다 팔아서 가버렸지만 그 다 재산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온순하게 하고 무장투쟁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래서 검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굉장히 감시하면서 그 유학생들도 전부 감시하잖아요. 하수가면 그 근처 형사가 살면서 감시하고 아마 1급이었을걸요. 그런데도 또 뭐 일본 여자하고 눈이 맞으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시기를 해석하는데 저도 정말 외정 시기 공부해 보니까 저 말하자면 외정 시기가 전공인데 지금도 그렇고요. 나를 위해서는 이상. 예. 예. 그런데 친일. 아니죠. 굉장히 반민파죠.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일본 현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저희 이상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반민파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촉탁 밥벌이 하는 거고 그 김한기하고 이상이 관계가 있죠. 이상의 마지막 부인이 김한기하고 재혼하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 여성이 그 김한기 코를 꿰어서 이승만에게 붙었다가 막 이러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전혀 얘기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부산에서 강연했어요. 김한기의 참사에 대해서. 40년대 연극 배우 황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지 제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일파 월급자인데 네네. 친일파 영향이 올라있다. 아 그럼요. 아니 뭐 박세행이라는 분도 극친일을 하다가 이북에 가서는 그 식기를 몇 개 고치니까 극반일 애국적인 시로 변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찬이라는 시인도 그 실상이 요즘 다 논문으로 드러나서. 친일파라는 게 그냥 네. 이게 그냥 배우니까. 네네. 배우니까 배우는 점 시키는 데가 없잖아요. 뭐 그런 요소가 있죠. 최승희도 그런 요소 있죠. 국장. 그 뭐 화가한테 이중섭 말고 다른 화가한테 그런 요소가 있어. 심형구, 김인성 이런 사람, 김경성 이런 사람들 끔찍한 상태예요. 그에 비하면 이중섭은 전혀 뭐 친일파라고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일본어로 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외정 때 어떻게 이런 예술을 할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피적인 거지. 깊이 공부 좀 해보면, 제가 그래도 해봐서 들어보면 좀 오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알려진 거하고 너무 다른 요소가 있어서 좀 한마디로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책 쓴다 착수해서 20년 돼서 5년 만에 쓰고 했는데 그 후에도 잘 안 잡혀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딱 드러나요. 제가 그래서 이승만 시대까지, 박정희 시대까지 거의 이렇게 역사가 좀 환해졌어요.
그 교리 속에서 엄청나게 괴롭게 진행되잖아요. 특히 시사 만화 이런 거는 박정희 시대에는 암흑이에요. 외정 때하고 똑같이. 그 희생자가 고바우, 김성환 같은 분이죠. 고바우 늘 필요당해요. 박정희 시대에. 뭐 아마 그거 어떻게 견뎠는지 그래서 망가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복잡하다. 예. 특별히 이제